매주 토요일 어머니 집. 근데 어머니는 신청하지 않았다. 고객님 번호 변경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엄마 번호? 이게 실수라고요? 이 번호 우리 어머니 겁니까? 이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거의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쯤 어머니 집 초인종을 누른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5해 넘게 이어진 루틴이다. 누가 부탁한 적도 없고 약속서를 쓴 적도 없지만 그냥 토요일은 어머니 날이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오래된 아파트에 계신다. 20평 남짓, 군데군데 낡은 자국이 남은 집. 남들 눈에는 이제 옮겨야 하지 않나 싶은 집일지 몰라도 어머니에게는 평생이 묻은 곳이다. 아버지와 함께 버틴 세월, 내가 뛰어다니던 시절, 손주가 처음 뒤집은 날까지 그 모든 얘기가 그 집 안 어딘가에 붙어 있다. 어머니는 칠순을 넘기셨지만 큰 병은 없다. 다만 무릎이 시리고 혈압약을 챙겨 드셔야 하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먼저 항의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 손 빌리기 싫다는 말은 평생 그대로다. 내일은 내가 하지라는 자존심은 아직 단단하다. 그런데 스마트폰 앞에서는 그 자존심이 조금씩 멈춘다. 문자 읽는 것까지는 겨우 하시지만 앱 설치나 비대면 인증, 인터넷 뱅킹은 아예 손도 못 대신다. 화면이 바뀌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이거 잘못 누르면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다. 그래서 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 계좌 확인 같은 건 자연스럽게 내가 맡았다. 매달 첫째 주 생활비를 보내고 필요한 건 내가 주문해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나한텐 그게 그냥 일상이다. 특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 일상이 나중에 방어선이 될 거라는 걸 그땐 몰랐다. 그날도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다.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먼저 들린다. 왼쪽 발을 조금 더 끄는 그 소리. 무릎 때문에 예전처럼 툭툭 못 걸으신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다. 첫 마디는 늘 같다. 왔니? 밥은 먹었어? 나는 구두를 벗으면서 자동으로 대답했다.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조용하게 퍼지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가 약불에서 보글보글 소리를 냈다. 식탁 위에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묵은 김치 같은 익숙한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놓여 있었다. 몇십 년 동안 이 집 밥상을 지켜온 그대로였다. 우리는 낮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내 그릇에 국부터 떠주셨다. 짜면 물 부어줄까? 하고 물으시는 것도 늘 같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어머니는 가끔 화면을 힐끗 보며 저 배우 아직도 나오네. 하고 웃으셨다. 그 웃음 들으면 나는 안심한다. 오늘도 컨디션이 괜찮구나 하고 밥을 먹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다. 손주는 잘 지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한다고 신났어요. 어머니 얼굴에 금방 빛이 돈다. 그래. 그건 내 어릴 때 닮았네. 어머니는 좋은 건 다 내 덕이라고 하신다. 그 말투를 들으면 나도 괜찮아진다. 이런 평온한 시간이 우리 둘을 버틴다. 식사가 끝나면 역할이 정해져 있다. 어머니는 그릇 그냥 둬. 내가 치울게라고 하신다. 나는 제가 할게요라고 하며 싱크대로 그릇을 가져간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서서 바로 설거지를 못 하신다.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할게라고 말한다. 도와주는 걸 빚지는 거라고 느끼는 분이라 그 말부터 나온다. 그 성격을 나는 잘 안다. 설거지를 하면서 부엌 창밖을 보면 맞은편 단지가 보인다.
그날도 가을빛이 벽에 붙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랗게 물든 잎이 하나씩 떨어졌다. 나는 늘 거기까지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 오늘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지. 아직 괜찮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면 보리차 시간이 온다.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늘 식혀두는 보리차를 유리컵에 따라 내게 건넨다. 한 잔 마셔. 속 좀 내려가게. 그 말투도 매번 같다. 나는 소파에 앉아 컵을 들고 한 모금 넘겼다. 차가운 보리차가 목을 지나가면 긴장이 조금씩 풀린다. 이 장면은 내게도 휴식이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본다. 오후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깔린다. 그 빛을 한참 보다가 어머니는 항상 과거 이야기를 꺼내신다.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내 아버지랑 이 집 처음 들어왔을 때. 그날 내가 방이 작다고 울었잖아. 나는 웃으면서 어렴풋이요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그때 얘기를 한다. 이사 온 날 동네에 슈퍼 하나밖에 없던 얘기, 아버지가 나를 달래려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던 얘기. 나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그냥 듣는다. 그 얘기를 할 때 어머니 얼굴이 제일 편안해 보인다. 숨도 고르고 말끝도 부드럽다. 그 표정은 내게 아직 괜찮다라는 신호다. 그 평온함이 그날 처음으로 금이 갔다. 어머니가 말을 잠깐 멈추더니 소파 옆 탁자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드셨다. 화면 모서리에 금이 간 오래된 스마트폰. 글자가 크게 설정돼 있고 진동만 켜져 있는 그 폰. 어머니는 화면을 켜고 이렇게 말했다. 요즘에 이게 자꾸 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좀 봐줄래? 나는 컵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알림창을 아래로 쓸어내렸다. 줄줄이 쌓인 메시지들. 땡땡 캐피탈, 땡땡 대부, 땡땡 금융. 낯선 이름들이었다. 내용은 더 낯설었다. 신규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인 인증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대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머니가 물으셨다. 스팸이지? 그냥 지워도 되지? 나는 바로 내라고 하지 못했다. 가슴이 순간 딱 굳는 느낌이 들었다. 몸이 먼저 이상하다고 반응했다. 이건 흔한 광고 문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나오는 어조였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누가 찾아와서 정부 지원금 신청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혜택 나오게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신분증 사진만 찍자고 하거나.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했다. 있었어. 복지관에서 왔다고 했어. 신청만 하면 매달 조금씩 나온다더라. 신분증 사본만 찍어가면 된다고 해서 그냥 줬지. 그게 뭐가 큰일인 줄은 몰랐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나는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메모지를 꺼냈다. 나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시간, 이름 한 말들을 적어둔다. 나중에 싸울 일이 생기면 꼭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적었다. 마이너스 복지관이라며 방문. 마이너스 지원금 매달 조금 준다. 마이너스 신분증 사본만 요구. 마이너스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마이너스 한 달 전쯤. 어머니는 내가 적는 걸 보다가 아주 작게 물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말투에는 겁보다 억울함이 먼저 묻어 있었다. 평생 남한테 빚진 적 없는데 내가 문제 만든 거냐라는 그 세대 특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만 골라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입으로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은 이미 달라졌다. 신규 계좌 개설, 본인 인증 정상 처리, 대출 심사 진행 중. 이건 장난 메시지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어머니 이름으로 실제로 뭘 돌리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어머니는 평생 빚을 싫어하셨다. 남한테 신세지면 속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온다던 분이다.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 심사라는 말이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내일 다시 가서 이걸 그냥 스팸이겠지 수준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일이 됐다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나는 원래 일요일에는 어머니 댁에 가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면 충분하다. 서로 번거롭지 않게 지내자고 한동안 그렇게 지켜왔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 어머니 휴대폰에서 봤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그대로 다시 떠올랐다. 신규 계좌 개설 완료. 본인 인증 정상 처리. 대출 심사 진행 중. 그 문장들이 마치 계속 나를 흔드는 느낌이었다. 밤에도 몇 번이나 잠에서 깼다. 그냥 스팸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곧바로 따라붙었다. 이건 더 미루면 안 되겠다는 결론까지 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씻고 옷만 대충 걸쳤다. 아직 아침 9시도 되기 전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스스로에게 그냥 확인만 하자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부터는 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감도 들었다. 어머니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는 파자마 차림이었다. 표정에는 놀람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왜 또 왔어? 어제 왔잖아. 무슨 일 있니? 그 말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걱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어제 그 휴대폰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더 확인해 보려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니는 말없이 거실로 가서 소파 옆 탁자에 있던 휴대폰을 들고 오셨다. 두 손으로 꼭 쥔 채 내게 건네며 말했다. 밤새 내가 걱정할까봐 미안하더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확인만 하면 돼요.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알림창을 다시 열어 어제 봤던 금융 알림들 중 가장 최근 것을 눌렀다. 대출 중개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는 앱이었다. 앱을 열자 로그인 화면이 나왔다. 나는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고 본인 인증 방법을 묻는 화면에서 휴대폰 인증을 골랐다. 거기까진 예상한 흐름이었다. 어머니 번호로 인증 코드가 가도록 되어 있으면 단순 오해로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번호는 전혀 다른 번호였다. 10으로 시작했지만 뒷자리는 완전히 생소했다. 우리 가족 누구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눌러 확인했다. 같은 번호였다. 나는 화면을 돌려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어머니, 이 번호 아세요?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처음 보는 번호야. 우리 거 아니야.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어머니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자기들 번호를 등록해 둔 것이다. 그 번호로만 인증이 되게 막아둔 상태였다. 어머니 명의인데 어머니 본인은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 한마디로 이미 어머니의 정보가 사용 중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통신사부터 전화해 볼게요. 번호가 바뀐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릎 위에 포개 올린 두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래. 얼른 물어봐.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자동 안내 멘트와 대기 음악이 길게 반복되는 동안 거실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내 얼굴만 보고 계셨다. 마치 지금 들을 말이 판결이라는 듯이. 마침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제 어머니 명의 번호인데요. 어떤 금융앱에 등록된 번호가 전혀 다르게 떠요. 최근에 번호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본인 확인을 요청했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어머니가 직접 생년월일과 주소, 이름을 말했다. 또박또박 시험 보듯 말했다. 잠시 뒤 상담원이 말했다. 확인 결과 한 달 전에 번호 변경 이력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번호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방금 들으셨잖아요. 전 영의 도용이에요. 상담원은 조심스러운 톤으로 매뉴얼을 읽듯 답했다. 시스템상으로는 신분증 정보 확인 등 본인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바로 확인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원하시면 대리점을 방문하시거나 공식 민원을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도 권장드립니다. 경찰.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이건 그냥 이상한 문자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 전화를 끊자 어머니가 물으셨다. 뭐래? 나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번호가 한 달 전에 바뀌었다고 떠요. 그게 어머니가 직접 했다고 기록돼 있대요. 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내가 언제?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 말은 떨림보다는 억울함에 가까웠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항변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예요. 누가 어머니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어제 알림들에는 예금 담보, 대출 실행, 입금 같은 단어가 반복돼 있었다. 실제로 돈이 움직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됐다. 어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은행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는 방으로 가 파자마를 벗고 낡은 점퍼와 면바지를 입고 나오셨다. 얼굴에는 여전히 당황이 남아 있었지만 따라갈 준비가 된 얼굴이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동네 은행 지점까지 걸어갔다. 가을바람이 차게 불었다.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내 팔을 가볍게 붙잡고 걸으셨다. 평소에는 혼자도 잘 다니는 분인데 그날은 아니었다. 은행 앞에 도착하자 유리문은 닫혀 있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그제야 내가 깨달았다. 일요일이었다. 지점은 쉬는 날이었다. 일단 하루를 기다리자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일요일에도 상담은 가능했다. 본인 확인은 다시 반복됐다. 생년월일, 주소, 이름. 어머니는 같은 정보를 한 번 더 말했다. 그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계속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이미 모욕처럼 느껴졌다. 잠시 뒤 상담원이 말했다. 확인 결과 보름 전에 비대면으로 예금 담보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300만 원이 고객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야.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난 그런 거 안 해. 그건 거의 울음 직전의 목소리였다. 평생 남한테 빚지기 싫다고 하시던 분이었다. 나는 상담원에게 물었다. 그 대출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본인 확인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상담원은 답했다. 신분증 스캔본과 얼굴 인식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 실행된 건으로 나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나는 바로 말했다. 그 얼굴 인식이 우리 어머니 얼굴이 아니면요? 그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명예 도용입니다. 상담원은 잠시 말을 고르고 말했다. 말씀 주신 부분은 내부 감사팀 조사와 경찰 신고가 병행되는 사안입니다. 민원 접수하시면 저희 쪽에서도 감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화를 끊었다. 하늘은 맑았다. 그런데 내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맑은 하늘이 오히려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내가 조심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 말이 제일 아팠다. 어머니는 평생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제일 싫어하신 분이다. 그런데 지금은 피해자인데도 제일 먼저 자기 탓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 이름을 쓴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 거예요.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식탁에 노트를 펴고 적었다. 감으로만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록이 필요했다. 1. 경찰 신고. 2. 은행 민원 접수, 내부 감사 요청. 3. 통신사 번호 변경 이력 서면 확보. 펜을 내려놓으면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었다. 상대는 얼굴도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데 시스템은 이상하게 그들의 편을 들고 있었다.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건 어머니 이름이 걸린 일이었다. 이제부터는 그 이름을 내가 지켜야 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거의 못 잔 얼굴로 눈을 떴다. 전날 밤에도 계속 뒤척였다. 지금 어디까지 터졌지? 뭘 먼저 해야 막을 수 있지? 같은 생각이 계속 돌았다. 새벽 5시쯤 시계를 봤을 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오늘은 불안해하는 날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날이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 번호를 만들자. 사라지지 않게 남겨두자. 그렇게 결심했다. 빵 한 조각으로 급히 아침을 때우고 집을 나섰다. 가까운 경찰서는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였다. 출근 시간대라 지하철은 붐볐다. 문 옆에 서서 흔들리며 가는 동안에도 나는 머릿속으로 설명 순서를 정리했다. 그냥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고만 말하면 단순 분쟁처럼 들릴 것 같았다. 그래서 3가지를 분명히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첫째, 어머니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다. 둘째, 통신사 번호까지 다른 사람이 바꿔놨다. 셋째, 은행에서는 얼굴 인식까지 정상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예 도용이라는 걸 처음부터 못 박아야 했다. 경찰서 1층 민원실로 들어가니 보이스피싱 주의, 명예 도용 조심 같은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다. 번호표 발급기에서 명예 도용 사기 피해를 눌렀다. 티켓에는 34번. 전광판에는 28, 29, 32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대기석에는 각자 사연을 들고 온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중년 부부, 서류 봉투를 꼭 쥔 노인, 휴대폰으로 울먹이며 설명 중인 젊은 여성.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어머니 신분증 사본, 어제 찍어둔 문자 캡처, 통신사 상담 내용을 적은 메모. 한 장씩 다시 확인하며 손에 쥐었다. 조심하라는 문구는 많았지만 이미 당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광판에 내 번호가 떴다. 나는 창구로 갔다. 유리 칸막이 너머에 젊은 남자 경찰관이 있었다. 이름표에는 순경 김땡땡.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정리해온 순서대로 천천히 설명했다.
어머니 이름으로 비대면 대출이 시행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사 번호도 누가 바꿔놨고요. 그 번호로만 인증이 되게 해놔서 어머니는 본인 계정도 열 수가 없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나는 문자 캡처와 통신사 상담 내용을 차례로 밀어주었다. 은행에서 얼굴 인식 완료라고 말한 것도 그대로 전했다. 경찰관은 잠시 정리하더니 말했다. 이건 명예도용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쪽 조사랑 병행해서 저희도 수사에 들어가요. 다만 비대면으로 이뤄진 건 추적이 쉽지 않아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물었다. 얼마나 걸립니까? 그는 솔직하게 답했다. 빠르게 끝나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 번호가 생기면 이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 말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왔다.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만이 아니라 사건 번호가 있는 일이 된 것이다. 나는 신고 접수증을 받아 가방 깊숙한 칸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을 나설 때 손에 실제 종이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붙잡아줬다. 밖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길가에 서서 다음 순서를 바로 정했다. 경찰에 접수는 했다. 이제는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통신사가 우선이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 번호를 바꿔놓았는지 문서로 받아야 했다. 말로 싸우면 기억이 안 난다로 끝나지만 종이에 찍힌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휴대폰으로 통신사 본사 고객센터 지점을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곳이 강남 쪽이라고 떠서 곧장 지하철에 올랐다. 이번에는 앉아서 갔다. 손은 가방 안 신고 접수증을 계속 만지고 있었다. 이 종이가 오늘 여러 번 쓰일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통신사 본사는 유리 외벽의 큰 건물이었다. 안내 데스크의 상황을 말하자 2층 고객센터로 안내해 주었다. 대기표를 뽑고 앉자마자 금방 내 번호가 불렸다. 상담원은 중년 여성 직원이었다. 나는 아까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했다. 어머니 명예 번호가 한 달 전에 정상 변경된 걸로 기록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으세요. 번호 변경 당시의 신청 일시, 접속 IP, 사용 기기 같은 이력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상담원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그 자료는 개인정보라 외부로 제공이 어렵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경찰 신고 접수증을 꺼내 조용히 보여줬다. 이미 명예 도용으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원은 안쪽으로 사라졌고 나는 상담 부스 의자에서 허리를 세운 채 기다렸다. 이제 나는 그냥 걱정하는 가족이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뒤 상담원이 돌아와 말했다. 번호 변경 신청 내역, 인증 방식, 접속 IP 등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걸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도움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을 나왔다.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 잡은 기록이 곧 생긴다는 건 버틸 힘이 됐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경찰 신고했어요. 통신사에서 번호 변경 이력은 우편으로 보내준대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그래, 잘 되고 있니? 너만 고생시키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흘 뒤 실제로 통신사에서 우편이 왔다. 나는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쳤다. 번호 변경 신청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신청 일시, 인증 경로, 사용된 기기, 접속 IP.
나는 특히 IP 주소를 바로 확인했다. 그 주소를 조회해보니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그 동네를 가본 적도 없었다.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런데 거기서 정상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말이 아니라 증거였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다가 아니라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그 페이지를 바로 촬영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했다. 추가 증거입니다. 이제 적어도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명확히 남았다. 남은 건 은행이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어 민원 담당자와 연결했다. 저희 어머니 명의로 비대면 예금 담보 대출이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CCTV 확인하셨나요? 지점 방문 기록 있나요? 담당자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해당 건은 지점 방문 없이 전부 비대면으로 처리된 건입니다. 앱으로만 진행됐습니다. 나는 목이 굳어지는 걸 느꼈다. 그럼 본인 확인은요? 신분증 스캔본 업로드와 얼굴 인식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 실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시스템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 얼굴 인식이 우리 어머니 얼굴이 아니면요? 그게 시스템상 정상입니까? 담당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그 부분을 내부 감사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로그를 확인 중입니다. 고객님께서 민원을 접수하셨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경찰과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가을비가 창밖에 흩어지듯 떨어지고 있었다. 시스템상 문제 없다라는 문장이 딱딱하게 서 있는 사이 실제 사람은 이미 무너져 있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다. 나는 인터넷을 열어 검색하기 시작했다. 비대면 인증 우회, 얼굴 인식 해킹, 명예 도용수법, 고령자 비대면 대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령자를 노리고 신분증 사본을 모아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사례에서는 금융기관 내부자가 연루됐다는 의심도 적혀 있었다. 내부자. 그 단어에서 손이 멈췄다. 안에서 누군가 도와줬다면 얼굴 인식 같은 것도 정상 처리처럼 꾸밀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더 찾아보다가 명예 도용 피해자 모임이라는 게시판을 발견했다. 가입을 하고 우리 상황을 간단히 적어 올렸다. 어머니 명의로 비대면 대출 실행. 본인은 모름. 통신사 번호 제3자가 변경. 현재 경찰 신고. 글을 올리고 나니 약간 숨이 풀렸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처음으로 생겼다. 곧 댓글이 달렸다. 저희도 비슷했어요.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우리 집도 내부 직원 연루 얘기 나왔습니다. 경찰한테 조직 가능성이라고 꼭 말하세요. 나는 그 댓글들을 천천히 읽었다. 특히 내부 직원 연루라는 단어가 귓가에 오래 남았다. 만약 내부 공모가 있었다면 신분증도 얼굴 인증도 다 정상처럼 포장할 수 있었던 거다. 이제 이건 개인 사기꾼 한 명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께 다시 전화했다. 어머니, 지난번에 왔었다는 복지관 직원이 어느 복지관에서 왔는지 기억하세요? 땡땡 노인복지지원센터.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 명함 줬는데 어디 뒀는지 찾아볼게. 나는 바로 메모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 이름을 검색했다. 결과는 없었다. 그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복지기관을 사칭해 신분증 사본을 빼간 것이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찾았다. 서랍 속에 있었어. 나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가 명함을 받았다. 명함에는 그 가짜 기관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얼핏 보면 멀쩡한 복지단체처럼 보이게 인쇄돼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카드 한 장이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가 밖으로 흘러나간 출발점이었다. 나는 그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다시 경찰서로 갔다. 어제 만난 그 순경에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이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여기서 가져갔고요. 다른 피해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 주소 추적하고 동일 수법 신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흐릿하던 윤곽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었다. 어머니 같은 분들, 디지털이 약하고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을 정면으로 노린 범죄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어머니 이름을 되찾는 싸움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 기간 동안 나는 피해자 모임 게시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들여다봤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갔지만 곧 그곳은 거의 상황실이 됐다. 거기엔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쌓여 있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나갔어요. 통신사 번호가 바뀌었대요. 본인 모르게 계좌가 만들어졌어요. 비슷한 글이 계속 올라왔다. 글쓴이들의 표현은 달랐지만 감정은 똑같았다. 당황, 분노, 억울함, 그리고 공포. 그 댓글들 중에서 특히 눈에 걸린 정보가 있었다. 금융사기, 명예도용 전문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였다. 한 사용자가 그 변호사를 추천하며 이쪽으로 가면 괜찮았다고 적어 놓은 글이 있었다. 나는 이름을 적어두고 바로 검색했다. 나온 건 작은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였다. 소개에는 15년 이상 금융범죄 비대면 금융사기 사건 다수 수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건 이유는 단순히 법적으로 이기고 싶다보다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 하나라도 내 편이면 좋겠다였다. 통화 끝에 상담 일정을 잡았다. 이틀 뒤 오후 2시. 그 이틀 동안 나는 준비만 했다. 그동안 모은 걸 다 다시 꺼내 정리했다. 경찰 신고 접수증, 통신사에서 받은 번호 변경 이력 발송 예정 안내, 은행 민원 접수 확인, 어머니 명의로 열린 비대면 대출 관련 내용, 복지관 사칙 명함, 그리고 어머니 신분증 사본이 외부로 나간 경위에 대한 메모, 심지어 피해자 모임 게시판 캡처까지 폴더에 넣었다. 그냥 억울하다고 말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안다. 순서대로, 증거대로 빠지지 않게. 그게 내 역할이었다. 약속된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을 찾았다. 화려한 타워가 아니라 오래된 3층짜리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느렸고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 불빛은 조금 깜빡거렸다. 문패를 확인하고 문을 열자 작은 사무실이 나왔다. 책장은 법률 서류와 판례집으로 가득했고 책상 위엔 인쇄물과 파일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정리돼 있긴 했지만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곳 특유의 어수선함이 있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회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남성이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의자를 가리켰다. 전화로 말씀해 주신 분이죠? 어머님 명의 도용권이라고 하셨죠? 나는 네 하고 앉았다. 나는 파일을 가방에서 꺼내 탁자 위에 줄줄이 펼쳤다.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다. 어머니 휴대폰에 온 알림들, 비대면으로 실행된 예금 담보대출, 통신사 번호가 정상 변경 처리돼서 어머니 본인이 자기 계정도 못 들어가는 상황, 복지관을 사칭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가져간 일, 경찰 신고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변호사는 거의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대신 내가 보여준 것들을 아주 꼼꼼히 훑었다.
특히 어머니에게 건넸다는 그 복지 지원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 명함은 제일 싸구려 인쇄 방식이었지만 외관만 보면 그럴듯했다. 단체명, 직함, 상담 전화번호. 마치 실제 기관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한참 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이거 개인 사기꾼 하나로 끝날 구조가 아닙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명함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신분증 사본만으로는 요즘 비대면 대출까지 통과시키기 쉽지 않아요. 특히 얼굴 인식 절차는 원래 실시간 영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즉석에서 찍은 얼굴이 맞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하신 적이 없죠. 네.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우회했거나, 둘, 내부에서 도와준 사람, 즉 내부자 접근이 있었거나. 나는 내부자요? 라고 되물었다. 그 단어는 머리로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무게가 달랐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안에서 혹은 관련된 쪽에서 인증 절차를 사실상 대신 넘겨준 경우가 있었던 사건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님 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고객이 스스로 전 과정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내려갔다. 내가 지금까지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어머니를 속인 누군가였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달랐다. 이건 개인의 수작이 아니라 체계였다. 준비된 방식, 반복된 방식, 조직. 변호사는 내 표정을 보고 말을 덧붙였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직적인 범행일수록 한 건으로 안 끝나거든요. 그러면 패턴이 나오고 패턴이 나오면 수사가 붙고 수사가 붙으면 결국 책임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는 내 서류 중 통신사 번호 변경 이력을 가리켰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접속 IP, 신청 시각, 사용 기기 정보. 이건 그대로 증거예요. 어머니가 안 했다가 그냥 주장에 머무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지관 사칭 명함을 집어들었다. 이것도요. 명함에 찍힌 번호. 이 번호를 따라가면 같은 수법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개인 분쟁이 아니라 다수 피해 사건으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지금 제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변호사는 딱 끊어서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은행 본사에도 정식으로 보내세요. 우리 어머니 계좌로 실행된 비대면 예금 담보대출은 본인의 동의 없이 처리됐고 본인은 비대면 본인 확인을 한 적이 없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액 취소와 신용회복,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이걸 문서로 남기세요. 말로 하지 말고 반드시 남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지점 말고 본사에 직접 가서도 요구하세요. 가능하면 법무팀이나 감사팀에 전달되도록 하세요. 가끔은 콜센터에서는 규정상 어렵다라고 하던 게 본사에서는 바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잠깐 숨을 골랐다. 만약 은행 쪽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끌면 언론 압박도 방법입니다. 다만 언론은 칼처럼 양날입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나가면 되레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문서부터 깔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리한 순서와 증거로 은행도 이미 이상 징후를 인지했다라는 걸 남겨야 해요. 나는 사건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신중하게 말했다. 일단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도 움직이고 있죠. 은행도 내부 감사에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은 그 흐름을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바로 소송 대리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선 공적기관들의 문제를 공식화하고 답을 끌어내세요. 만약 그 답이 부실하거나 은행이 버티면 그때부터는 제 차례입니다. 그 순간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서류 양식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격하게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온 다른 감정이 있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감각. 그게 조금 위로가 됐다. 집에 돌아와 나는 바로 금융감독원 민원 페이지에 접속했다. 피에 신고 양식을 열고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 명의로 비대면 예금 담보대출이 실행되었고 어머니는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신사 번호가 제3자에 의해 변경되었으며 그 번호를 통해 인증이 진행된 정황이 있습니다. 복지기관을 사칭한 인물이 신분증 사본을 확보한 뒤 금융 절차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은 현재 절차상 문제 없음이라는 입장이지만 얼굴 인식 인증 로그에 비정상 패턴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적고 정리하고 다시 읽고 제출까지 2시간이 걸렸다. 제출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렸다. 이건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공식 기록이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전날 만났던 순경이 아니라 형사였다. 목소리 톤부터 달랐다. 지금 명함에 적힌 번호 추적 들어갔고요. 동일 수법 신고가 이미 여러 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 건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5건입니다. 전부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자고요. 15. 순간 숨이 막혔다. 이건 우리 집 하나의 얘기가 아니었다. 나 혼자 화내고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최소 15이었다. 형사는 계속 말했다.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전담팀 붙였습니다. 금융 쪽하고도 공조 요청했고요. 수사 확대 중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말 그대로였다. 감사했다. 누가 이 일을 개인의 실수 취급하지 않고 사건으로 다뤄주고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그 직후 은행 본사 쪽에서도 연락이 왔다. 민원 접수를 처리 중이라는 콜센터식 멘트가 아니었다. 자신을 내부 감사팀이라고 소개한 직원이었다. 목소리는 신중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고객님이 제기하신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인증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비대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얼굴 인식 인증 로그의 일반적인 양상과 다른 점이 확인됐습니다. 정상 패턴과 달리 우회 흔적이 있습니다. 현재 외부 해킹 가능성과 내부 공모 가능성을 동시에 조사 중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손에 힘이 들어갔다. 드디어 문제없다가 아닌 이상 징후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다. 은행이 스스로 허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였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러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 신용은 원상복구되는 건가요? 직원은 답했다. 수사 결과가 공식화되어야 정확한 절차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번 건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신용과 대출 기록은 정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기운이 살짝 왔다가 곧바로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불안이었다. 검토 중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들은 좋게 들리지만 동시에 시간을 끄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 시간 동안 여전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또 뭐 나간 거 없니?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묻고 있었다. 나는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렸다. 경찰이 전담팀 붙였고 은행 감사팀에서 인증 로그 이상 인정했습니다. 바로 댓글이 달렸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빠른 편이에요. 저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같이 버텨요. 본사까지 가세요. 콜센터랑 지점은 시간 끌어요. 본사 법무팀이랑 붙어야 돼요. 그 댓글을 읽고 마음이 정해졌다. 기다리는 걸로는 안 되겠다고. 어머니는 여전히 너만 고생이네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미 느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집 돈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 얘기라서 내가 안 나서면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결정을 바꿨다. 상담하고 알아보고 기다린다 해서 내가 직접 요구하러 간다로. 나는 노트를 펼치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썼다. 어머니가 복지관 사칭 명함을 받은 날. 내가 어머니 휴대폰에서 알림을 처음 본 날. 통신사에서 번호가 정상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은 시각.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증을 받은 시간. 통신사 우편으로 온 번호 변경 이력 서류에서 확인된 접속 IP. 은행의 비대면 대출 실행 시점. 변호사 상담 날짜와 조언 내용. 은행 내부 감사팀이 우회 흔적이 있다고 인정한 통화 기록. 이걸 적으면서 나는 한 가지를 준비했다. 은행 본점에 가서 말할 문장.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이건 고령자 대상 조직적 명예 도용이고 귀사의 시스템 결함이 이용된 겁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어머니 명의로 실행된 대출 전액 취소. 둘째, 신용기록과 금융기록의 완전 복구. 셋째, 사과를 문서로 남길 것. 넷째, 동일수법 피해자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화할 것. 나는 관련 서류를 순서대로 파일에 넣었다. 피해 과정 타임라인, 경찰 신고 접수증, 통신사에서 온 번호 변경 이력과 IP, 복지관 사칭 명함, 은행 감사팀이 이상 징후를 인정한 통화 메모, 그리고 고령자 대상 명예 도용 피해가 급증했다는 기사 출력물도 함께 넣었다. 이건 감정 호소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파일을 정리한 뒤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다음 주에 은행 본점 갈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전화로 묻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요구하러 갈 거예요. 어머니는 걱정부터 하셨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너도 일하잖아. 내 몸은 괜찮니?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까지는 준비였다. 이제부터는 요구다. 그리고 그 요구는 단순히 우리 어머니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같은 방식으로 이름이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그냥 걱정하는 자식이 아니었다. 은행 본점에 가서 정식으로 책임을 요구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아침 햇살이 벽면에 부딪혀 번쩍였고 그 광택만으로도 이곳이 어떤 힘을 가진 곳인지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입구에서 잠깐 멈춰서 가방을 한 번 더 쥐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모은 모든 것, 어머니의 이름을 지킬 근거들이 들어 있었다. 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민원실은 어디입니까? 직원은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오늘 말할 순서를 다시 정리했다. 감정으로 울고 호소하러 온 게 아니었다. 내가 가져온 사실들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은행에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들러 온 거였다. 3층 고객 민원실은 일반 지점 창구와 달리 조용했다. 번호표 기계, 대기의자, 상담 창구 3개. 나는 번호표를 뽑아 앉았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첫째, 어머니에게 접근했던 가짜 복지기관 명함. 둘째, 경찰 신고 접수증. 셋째, 통신사에서 받은 번호 변경 이력과 접속 IP. 넷째, 은행 내부 감사팀이 보낸 얼굴 인식 인증, 우회 판정 이메일. 다섯째, 고령자 대상 명예 도용과 비대면 대출 악용 사례 기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정리한 요구사항. 전광판에 32번 고객님이 떴다. 창구의 젊은 직원은 나를 보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바로 말했다. 지점과 콜센터로는 해결이 안 돼서 왔습니다. 명예 도용 피해자입니다. 피해 취소, 신용 회복, 재발 방지까지 본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상급자를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안쪽으로 사라졌다. 잠시 뒤 중년 남성이 나왔다. 명찰에는 부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 대신 약간 무거운 표정이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복도를 지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회의실처럼 생긴 방,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벽에는 고객 신뢰, 투명 경영 같은 문구가 액자에 걸려 있었다. 부지점장이 맞은편에 앉았다. 상황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펼쳤다. 지금까지 수십 번 반복하면서 다듬어온 이야기라 더듬거리지 않았다. 제 어머니는 70대 중반입니다. 평생 빚이라는 걸 싫어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휴대폰으로 신규 계좌 개설 완료, 본인 인증 정상 처리, 대출 심사 진행 중 같은 알림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걸 신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첫 번째 자료, 명함을 앞으로 밀었다. 지게 시작입니다. 노인복지지원센터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집에 찾아와 정부 지원 나옵니다. 매달 일정 금액 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신분증 사본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명함에 적힌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접수된 피해 신고가 경찰 쪽에 최소 15건 있습니다. 전부 고령자였습니다. 불이만 당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경찰 신고 접수증을 내밀었다. 이건 한 달 전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 신고서입니다. 이미 조직적 명예 도용으로 전담 수사가 배당돼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 간 문제나 해프닝 수준이 아닙니다. 공식 사건입니다. 부지점장의 시선이 곧바로 다음 서류로 갔다. 나는 통신사에서 받은 번호 변경 이력서를 꺼내 펼쳤다. 이건 통신사에서 우편으로 받은 번호 변경 기록입니다. 시스템상 어머니 번호가 한 달 전에 정상적으로 변경 처리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변경 요청은 전혀 다른 지역의 IP에서 접수됐습니다. 어머니는 그 지역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인증했다는 은행 측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다른 누군가가 어머니 번호를 가로채고 그 번호로 인증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부 감사 결과를 인쇄한 이메일을 테이블 중앙에 놨다.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다. 이건 귀사 내부 감사팀이 저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비대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얼굴 인식 인증 로그의 비정상 패턴이 감지되었다. 우회 흔적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처음엔 지점과 콜센터에서 절차상 문제 없다고 했지만 귀사 자체가 정상은 아니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고령자 대상 비대면 사기 사례 기사들을 내보였다. 직원 배경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사본을 따간 뒤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 최근 몇 년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입니다. 특히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고객 이름으로 대출이 나간다는 패턴. 어머니 사건은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지점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사이 어머니는 매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사는 걸 자존심으로 여기신 분인데 하루아침에 대출자가 됐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런데 은행은 수사 끝나면 알려드릴게요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해온 요구사항을 차분히 말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첫째, 어머니 명의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을 즉시 전액 취소하십시오. 원금과 발생이자까지 소급해서 없앤다는 걸 문서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둘째, 어머니 신용을 원상 복구하십시오. 신용평가사에 본거는 명예 도용 피해라고 통보하고 신용기록과 대출 이력에서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정정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보상과 사과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제가 드린 실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말로 사과가 아니라 문서로 남겨주세요. 넷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 주십시오. 고령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비대면 대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귀사의 절차를 바꾸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오늘 여기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료 전부와 지금까지의 녹취 내용을 언론에 전달할 겁니다. 이건 우리 집 문제를 넘어서 은행 시스템이 고령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은 조용해졌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부지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법무팀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혼자 남자 긴장이 몰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공포는 아니었다. 이 방에서 적어도 한 번은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히 말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고객님도 조심하셨어야죠 같은 말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문서로 들고 왔으니까. 10여 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부지점장이 다시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정장을 단정히 입은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팀장입니다. 법무팀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들을 빠르게 살폈다. 복지기관 사칙 명함, 경찰 신고서, 통신사 변경 기록, 내부 감사 메일, 특히 얼굴 인식 인증 우회라는 표현과 통신사 기록의 다른 지역 IP 부분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가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당사 비대면 인증 시스템 일부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도 얼굴 인식 인증 로그에 비정상 패턴이 감지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과실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스템의 허점이 이용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지점과 콜센터에서 들은 말, 절차상 문제 없다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법무팀장은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펼쳤다. 저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조치는 4가지입니다. 모두 문서화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는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첫째, 어머님 명의로 실행된 비대면 예금 담보 대출은 즉시 전액 취소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소급해 없애며 어머님에게 채무로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둘째, 신용복구입니다. 신용평가사에 이번 건이 명예도용 범죄 피해라는 점을 통보하고 신용점수와 대출 이력, 연체 이력 등 불리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셋째, 피해 보상입니다. 정신적 피해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를 포함해 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금액과 근거는 서면에 명시하겠습니다. 넷째,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 앞으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할 때 가족 또는 지정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단순 얼굴 인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실시간 영상 확인 절차와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일정과 방식 역시 문서로 약속드립니다. 그는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다. 여기에 사과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시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는 문서를 읽었다. 대출 취소, 신용 복구, 보상, 시스템 개선 약속. 말로만 듣던 게 인쇄된 활자였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고 한 가지를 더 요구했다. 한 줄만 더 넣어 주십시오. 법무팀장이 나를 보았다. 이건 우리 어머니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본 분이 최소 15분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고령자였습니다. 동일 수법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구제 조치를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문서에 넣어주세요. 우리만 구제받고 끝나면 이건 그냥 합의일 뿐이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법무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바로 펜을 들었다. 문서 여백에 직접 적었다. 동일 수법 복지기관 사칭 비대면 대출번호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도 본 문서에 명시된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는 그 문장 옆에 서명했다. 이 내용도 약속에 포함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펜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냥 합의 서명이 아니라 어머니 이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서명이라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 이름을 천천히 또렷하게 적었다.
법무팀장도 서명했고 문서에 직인이 찍혔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시스템 미비로 고객님의 어머님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지키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다. 한동안 붙들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번져 내려와 인도까지 번쩍였다. 건물 앞 벤치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나는 어머니를 혼자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함께 왔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바로 일어나셨다. 어떻게 됐어?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지난 몇 주 동안 스스로를 탓하던 그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방금 받은 문서를 꺼내 펼쳤다. 한 장씩 짚어 보여드렸다. 보세요. 대출 전액 취소해요. 이자까지 다 없애요. 신용도 원상복구해요. 어머니, 이름에 빚 같은 거 안 남아요. 사과도 받았고, 보상도 받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똑같이 구제해 준대요.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래요. 어머니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정말 다 끝난 거야? 네.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울음을 터뜨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마지막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도 내 등을 감싸 안았다. 우리는 한동안 그 자세로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문서 한 장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문서를 다시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이제 이 가방은 더 이상 싸우러 들고 다니는 무기가 아니었다. 증명서였다. 어머니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 사실이 이제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 지켜온 이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돌아왔다. 은행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어머니 명의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은 전액 취소되었다. 원금도 이자도 모두 지워졌고 통장과 거래 내역 어디에도 그 기록은 남지 않았다. 신용평가사에도 명예 도용 피해로 정식 통보가 들어가서 어머니의 신용 등급은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다시 정상 고객이 됐다. 더 이상 대출자, 연체 위험 같은 낙인은 붙지 않았다. 피해 보상금도 예정된 날 입금되었다. 나는 그 돈 중 일부를 봉투에 담아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는 처음에 그건 내 고생값이야라며 거절하셨다. 나는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에요. 어머니, 몫이에요. 결국 어머니는 받으셨고 손주 운동화 새로 사줘야겠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집이 다시 우리 집처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찰 수사도 진전이 있었다. 수사팀은 명함에 적힌 번호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특정했고 그곳을 급습해 일당 5명을 체포했다. 압수된 컴퓨터와 휴대폰에는 수백 명 고령자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목록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복지기관을 사칭해 신분증을 확보하고 번호를 탈취해 인증을 통과시키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분업하고 있었다. 한두 명의 우발범이 아니라 구조였다. 며칠 뒤 이 내용은 뉴스에 나왔다.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다. 고령자 대상명의 도용 조직 검거, 피해자 수백 명 추정. 화면에는 용의자들이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다.
복지 지원을 빌미로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고 비대면 대출 제도를 악용했다라는 기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TV를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 말에는 억울함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라는 깨달음이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그래서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다른 분들도 보호받는 거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표정에는 처음으로 나는 피해자였다라는 인식이 담겨 있었다. 그게 중요했다. 같은 뉴스 안에서 금융감독원도 입장을 밝혔다. 고령자 대상 비대면 금융 사기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그 문장을 듣자 이상하게 현실감이 들었다. 우리가 은행 본점까지 찾아가 내밀었던 요구가 이제 공적인 말로 나오고 있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피해자 모임에서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시겠습니까? 나는 내라고 했다.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령자 비대면 대출 시 가족 또는 지정 보호자 동의 의무화. 단순 얼굴 인식이 아닌 실시간 영상 기반 이중 확인. 시스템 허점으로 인한 피해는 먼저 금융기관이 복구하고 나중에 다툴 것. 고령자 대상 금융 사기 예방 안내를 정기적으로 할 것. 나는 한 가지만 더 부탁했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돌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 않도록 은행 통신사 경찰의 초기 공조 절차를 표준화할 것. 실제로 그 부분이 제일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데 설명은 매번 처음부터였다. 의견서는 피해자 모임 이름으로 제출되었고 그 안에 내 이름도 올라갔다. 며칠이 지나 금융당국이 고령자 비대면 금융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가 요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65세 이상 고객은 비대면 대출 시 보호자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얼굴 인식 단독 인증을 막고 영상 확인 절차를 추가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우선 중단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 연락을 하도록 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먼저 무죄를 증명하라가 아니라 기관이 먼저 복구하라로 책임 순서를 바꾸겠다고 못 박았다. 나는 발표문을 읽고 프린트해서 어머니께 가져갔다. 어머니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으셨다. 마지막 줄까지 다 읽은 뒤 종이를 접어 식탁에 가지런히 올려두셨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한 일이 그냥 우리 일만 아니었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작부터 막아줄 거래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조용하게 웃으셨다. 그 웃음은 이제 괜찮다라는 뜻이었다. 토요일이 돌아왔다. 우리는 예전처럼 만났다.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여두셨고 나는 밥 먹었냐라는 질문에 아직이요라고 대답했다. 식탁에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가 놓여 있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풍경인데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이 풍경이 다시 가능해진 것 자체가 결과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동네 공원을 걸었다. 가을빛이 내려앉은 길이었다. 어머니는 내 팔을 가볍게 잡고 천천히 걸으셨다. 예전에는 불안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걷던 걸음이었지만 이제는 주변 풍경을 얘기하는 걸음이었다. 단풍 정말 예쁘다. 저 나무는 작년보다 더 빨갛네. 그 말은 그냥 날씨 얘기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일상 속에 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우리는 연못 옆 벤치에 앉았다. 물 위로 오리 몇 마리가 지나갔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그냥 빚진 사람으로 남았겠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 했어요.
그래도 고맙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한 달 넘게 쌓였던 감정이 다 실려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수없이 전화를 돌리고 서류를 만들고 거절을 듣고 다시 요구하고 결국 본사까지 가서 테이블을 마주 앉았던 시간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모으고 아니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말했던 것이다. 그게 결국 결과를 바꿨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세상은 자동으로 공정해지지 않는다는 것. 시스템은 스스로 약자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목소리가 혼자만의 것이 되지 않으면 제도는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 이번에 나는 그걸 처음으로 직접 봤다. 어느 저녁 다시 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식사 중에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다. 나 요즘은 밤에 잘 자.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정말요? 응.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 있었다. 내가 원했던 건 사실 이것뿐이었다. 어머니가 다시 잠을 편하게 자는 것. 그걸 되찾기 위해 싸운 한 달이었다. 창밖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주황과 붉은빛이 창틀에 걸렸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봤다. 어머니 얼굴에도 그 빛이 번졌다. 그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편안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은 돈 문제가 아니었다. 서류 한 장 문제가 아니었다. 이 싸움은 한 사람의 이름을 되돌려 놓는 싸움이었다. 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돌아왔다. 이제 어머니는 편히 주무신다. 나도 그렇다. 우리의 일상은 다시 우리 것이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